네, 안녕하세요. 저는 개념상상 중대부고 S반을 맡고 있는 김호겸 선생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2025년 1학기 중간고사 중대부고 시험에 대해서 총평을 하려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째 지금 찍고 있는데요. 계속 실수가 많아져. 좀 쉽지가 않네요. 그래도 이번에는 좀 한번 잘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먼저 제 소개를 해드리면, 개념상상 김우겸 선생이라고 하고요. 지금 중대부고 S반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두 달 동안 열심히 중간고사를 준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어떤 순서로 중대부고 시험에 대해서 말씀드릴지에 대해서 먼저 표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가 이제 1학기 중간고사 총평을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1학기 중간고사에서 주요 기출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왔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기말고사에는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다음 세 번째는 뭐 당연히 기말 대비 안내인데 수업은 어떻게 진행될 거며 테스트 및 클리닉에 대해서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1학기 중간 총평인데요. 이제 총 22문항 나왔고 1번부터 18번까지가 객관식 문항이고 서술형이 4문항 나왔어요. 제가 문항별 배점 또는 난이도 다 표시해 놓았고요. 그다음에 1번부터 서술형 4번까지 총 22문항이 어떤 단원에서 어떤 류의 문제가 나왔는지까지도 다 적어 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교재가 상당했습니다. 그러니까 22문항 중에 16문항이 완전 부교재에서 거의 똑같은 문항부터 시작해서 숫자 변형,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형태 변형까지 된 문항까지 해서 총 16문항이 나왔고, 나머지 6문항도 사실은 이제 부교재를 잘 뒤져보면 아예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류 당연히 있었고, 그 다음에 교과서 예제 수준의 쉬운 문항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자체 교재에서 있었던 문항도 있었고, 딱히 특별할 건 없었어요. 나머지 6문항은. 문제 난이도는 총평을 하면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중대부고가 이제 예전에는 그러니까 대치동 지역 내에서는 조금 수학이 쉬운 학교가 아닌가 이런 말이 있었죠. 그리고 그것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이고 그래서 수학이 좀 약한 친구들이 좀 지원해서 오는 학교였어요. 지금도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올해도 좀 마찬가지긴 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지원했는데 어머님들도 아시다시피 3월 모의고사를 성적을 보면 그러니까 좀 메인 학교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좀 수학을 잘하는 학교, 뭐 중동이나 신문이나 단대, 뭐 이런 쪽, 그 다음에 진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그 1등급 비율이 좀 많이 차이가 나긴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옳은 선택이었을 수도 있고 본인이 열심히 함에 따라서 성적이 좀 급성장할 수도 있는 학교다. 이런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중간고사 문항들에 대한 분석을 할 건데 사실은 이게 뭐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데 지금 와서 왜 문항 분석을 하냐 이러는데 저는 이제 제 학생들한테도 항상 얘기했던 게 중간고사 시험이 끝났다 그래서 그 문제들을 더 이상 보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수학은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중간고사에서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왔고, 우리는 그 문제들을 시험 순간에는 어떻게 당황이 됐는지, 그리고 내가 뭘 생각하지 못했는지까지도 꼭 정리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학생들한테 여러 번 반복해서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에 저는 이제 화요일 날 화목반으로 개강을 하게 되는데, 화요일 날 다 풀어줄 거예요. 중요 문항 다 풀어줄 거고 이 문제가 어떻게 변형됐는지 그리고 우리가 다음 기말 때는 이런 식으로 학교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까지도 캐치해서 변형 문제에 대해서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간단히 전 문항은 아니지만 좀 주요 문항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금 학생들은 뭐 열심히 수목금 이제 수련회 갔기 때문에 문제 아마 보지도 않았을 거고 지금 이 문제를 딱 봤을 때 '아 맞다, 맞다. 저런 게 있었지.' 뭐 한 요 정도의 기억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11번 문항인데 부교재 인제 37번 문항과 어머님 한번 보세요. 학생들도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똑같아요. 똑같고 지금 차이점이라는 거는 이제 나조건에서 합이 8 이었던 게 합이 4 로만 바뀌어 있는 상황이라서 뭐 이 정도는 뭐 크게 큰 의미 있는 변화는 아니었고요. 제 학생들도 변형 문제 이것도 많이 제가 드렸던 문제라서 여러 번 또 풀어 줬고 잘 맞췄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정도로 쪼끔 크게 변화 없이 숫자만 살짝 바꾼 문항도 존재했었고요. 요 문제는 좀 달라요. 12번 문항은 그래도 나름대로 유의미한 변화가 좀 있습니다. 근데 다양한 건 큰 틀은 좀 똑같아요, 다행인 건. 가족권만 보셔도 인제 딱 달라진 게 인제 -4인 게 +4인 걸로 바뀐 거밖에 없고요. 나조건도 인제 순간 헷갈리실 수 있지만 사실 5였던 게 30 으로 된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큰 차이가 없는데
원래 문항, 원문항은 기울기를 주면서 문제를 풀게 하는 문항이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두 교점에 수선해발 레어스 그 두 x값의 차이를 줬어요. 그래서 저희가 요거 관련해서는 제가 기울기 얘기를 몇 번 학생들한테 했기 때문에 무슨 일인지 분명 빠르게 캐치한 학생도 있을 거고 그냥 원문항만 좀 공부를 하신 친구들은 이거 뭐 어쩌라는 건가 해서 순간 당황할 수 있는 포인트여서 적당한 수준의 굉장히 괜찮은 변형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 문항 볼게요. 이 문항은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아예 똑같아요. 아예 똑같다는 게 뭐냐면 숫자가 안 바뀌었어요. 아무것도 형태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놀라긴 했거든요. 그래서 다행 이런 문제가 나왔다는 걸 이제 중간고사에서는 캐치했기 때문에 이제 기말고사에서는 학생들에게 한 번쯤 그냥 문제 선생님께서 중대보고 선생님이 픽한 문항은 숫자 자체도 답도 한번 외워두는 것도 한 번쯤 생각해 볼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당연히 숫자가 변형될 거고 형태가 변형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문항만큼은 아예 똑같고 물론 마지막에 이제 답을 내는 건 다르죠. 그러니까 원문항은 F-2를 구하는 거고 그다음에 원문항이 지금 변형 문항은 fx를 gx로 나누었을 때 몫을 구하는 거니까 마지막에 계산이 조금 더 추가되긴 했는데 애초에 문제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구조가 똑같기 때문에 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네, 지금부터는 이제 조금 더 완전히 난이도가 높아지는데 16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 변형 문제도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배부를 했고요. 지금 2017년도 6월 고1 학력평가 30번 문항을 변형했는데 제가 이 30번 문항을 학생들에게 풀어줄 때 이거는 완전히 모의고사 타입의 문제고 케이스가 너무 많기 때문에 시간이 정말 정말 오래 걸린다. 완전히 문제를 외워야 되고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가족권을 분명히 변형을 줄 거고 원문항에선 가족권이 P1과 P2의 곱이 0이기 때문에 케이스가 세 가지인데 지금 변형 보실까요? 가족권 보면 P2가 0이고 P1은 0이 아니다.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배부된 변형 문제 거의 동일하게 나왔고 분명히 하나를 제한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정도는 이제 뭐 누구나 생각해 볼 부분이 아니었나 싶고 근데 학교 선생님께서 나조건까지 조금 변형을 주셔가지고 물론 크게 어려운 변형은 아니지만 학생 입장에서는 숫자가 좀 달라졌네 이 정도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좋았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넘어가면 이 문제가 이제 너무나 잘 변형된 문제고 제가 66번 문제 설명할 때 이거는 분명히 닮은 형태니까 닮은 형태를 외우고 들어가야 된다. 숫자만 바뀔 가능성도 있고 그냥 닮은 자체가 바뀔 수도 있다. 이 정도 얘기를 했었는데 닮음을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은 똑같은데 문제 형태 자체가 그래도 그래프 자체가 좀 그림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많이 당황했을 것 같아요. 학생들 많이 당황해서 이제 객관식 17번 문제쯤 갔으니까 앞에 부분 좀 잘 풀었어도 이거 어쩌지 하면서 좀 넘어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17번, 18번 문제들이 좀 난이도가 너무너무 좀 높은 편이어가지고 제가 근데 수업 때도 학생들한테 얘기했던 게 얘들아 분명히 어려운 문제가 나올 거고 그 문제를 꼭 다 맞춰야 되는 건 아니다. 왜냐면 100점 1등급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적절하게 포기하는 것도 성적에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는 넘어가고 꼭 맞춰야 될 문제를 맞춰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17번이나 이 다음 문제인 18번 같은 문제는 좀 넘어갔은 게 어떻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넘어갔다는 게 아예 포기하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 먼저 나머지 내가 아는 문제를 잘 풀고 그 남은 시간을 좀 캐치해서 그때 이제 풀어보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문제가 이제 18번 객관식 문제인데 이 문제는 제가 정말 정말 강조한 문제고 이거 너무 문제 좋다. 근데 너무너무 어렵다. 이런 얘기를 좀 했어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HX의 그래프 형태가 원래 실제적으로 5개거든요. 그래서 5개를 다 그려주면서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건 두 가지 형태니까 두 가지 형태를 좀 잘 외워주자.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 두 가지 형태를 벗어나진 않았는데 학교 선생님께서 fx와 gx의 위치 관계를 바꾸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나이스한 변형이었고 학생들이 순간 당황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얘는 이제 사실 큰 틀을 다 알고 있고 문제를 풀 수 있다고 해도 시간이 무조건 걸리는 문제라서 먼저 이제 넘어가는 게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서술형 문항이 그리 난이도가 높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서술형 문제를 먼저 풀고 다시 돌아와서 푸는 게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계속 해주는 것도 학생들도 시험지 원본을 갖고 저랑 같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어떤 문제까지를 먼저 풀고 그다음 어떤 문제는 넘어갔어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꼭 맞췄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기말을 대비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 화요일 날 개강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얘기를 할 거고 어
그게 아마 기말고사를 제대로 준비하는 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인제 기말 대비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게요. 네. 제가 이것도 인제 어머님들한테도 말씀드린 적이 있고 그다음에 학생들한테는 인제 수업 시간에 누누이 여러 번 반복해서 말을 해 줬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시험을 잘 보는 것도 중요하고 뭐 그게 물론 제일 좋죠. 제일 좋은데 그러니까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했던 게 찍어서 맞춰 가지고 운 좋게 시험 성적이 잘 나오는 게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은 제가 이 일을 저도 오랫동안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을 보면 우연치 않게 성적이 잘 나오면 그걸 가지고 기말고사를 더 열심히 하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중간고사 준비했던 그대로 가요. 왜냐하면 내가 요렇게 준비했는데도 운 좋게 잘 봤기 때문에 기말에도 그런 운이 또 있을 거라고 기대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가 인제 큰일이 나는 거죠. 왜냐하면 찍어서 맞추는 거는 정말 정말 큰 행운인 거지 사실 자기 실력과는 아예 무관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얘기할 때 어려운 문제 잘 틀리고 맞출 문제 맞춰서 본인이 그냥 '내가 아무런 후회가 남지 않았어. 난 실수 안 했어.' 이러면 너무 나이스한 시험의 형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학생 본인의 위치를 저는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아 내가 이 정도 공부를 했더니 학교에서 이 정도 전교 등수가 되고 아 등급 컷은 이렇게 되니까 어떤 문제를 더 맞춰내면 내가 원하는 성적군으로 들어갈 수 있겠구나.' 이게 정말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고 얘기를 인제 개별 상담을 통해서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부교재가 인제 비율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좀 더 많았어요. 더 많았고 요번에 중대부가 싹 다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작년까지의 부교재는 인제 EBS 올림포스였고요. 그래서 그 부교재 자체가 좀 기본 교재예요. 좀 난이도가 좀 쉽죠. 그래서 그 부교재에서 뭐 나왔든 변형이 됐든 사실 그게 인제 상위권을 가르는 어떤 지점은 절대 아니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부교재가 EBS 올림포스 전국 연합 학력 기출 모음집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좀 간단하게 좀 아시는 걸로 말씀드리면 뭐 자이스토리 같은 거예요. 고3 애들 자이스토리 있잖아요. 수능 문제들 모아놓은 거. 그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모의고사 문제 모음집인데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들이 딱 나오는 순간 인제 모두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까지 많이 나오는 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이제 22 문항 중에 16 문항이 연계되었기 때문에 아마 '기말에도 역시나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인제 중대부고 부교재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암기하는 수업 형태로 중간고사 이후에 전환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부교재 위주의 수업을 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인제 기출 핵심 유형 같은 경우는 주교재에서 가볍게 다루고 그다음부터는 부교재를 여러 번 반복해서 풀 거예요. 그래서 인제 테스트 같은 경우도 학교 부교재를 무조건 80% 그다음에 기출 핵심 유형을 20%를 구성해서 기출 테스트를 할 때도 부교재 위주로 테스트지를 만들어서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본인 학교 중대부 기출이나 타 학교 기출이 별로 크게 중요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저희가 인제 수업 전후 클리닉을 좀 더 강화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인제 저희가 5시 반에 수업을 시작해서 근데 물론 한 30분 정도는 인제 숙제 검사를 한다든가 질문을 받다든가 해서 6 시부터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해서 10 시에 끝나고 10시 이후에 인제 1 시간 혹은 1 시간 반 정도 남아서 개별 클리닉을 진행하는데 그러니까 중대부고는 저희 학원에서 굉장히 가깝잖아요. 그래서 좀 일찍 와서 이렇게 화요일, 목요일 날짜를 정해서 학생들 개별로 날짜를 정해서 좀 4 시쯤 와 가지고 개별 과외처럼 개별 클리닉을 좀 진행하는 걸 목표로 기말 대비를 할 예정입니다. 아 너무 빨리 얘기했죠. 너무 빨리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요번 중간고사를 보면서 중대부고 저희 학생들 좀 괜찮게 잘 본 친구들도 있고 생각보다 좀 힘들어한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그러니까 1 학기 남은 기간 동안 기말에서는 좀 더 확고하게 열심히 부교재부터 시작해서 준비를 하게 되면 좀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사실 다음 주쯤에 등급 컷이 인제 나오겠죠. 이제 좀 더 정확하게 등급 컷이 나오게 되면 그 부분에 관련해서 어머님들께 인제 개별로 상담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1 등급은 80 점대 초중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2 등급 컷이 좀 관건이긴 한데 그래도 모르겠어요. 70점 정도 좀 넘지 않을까? 쪼끔 아래든가 뭐 고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 사실 이게 인제 학생 구성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거라서 문제만 가지고 얘기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다음 주에 등급 컷이 좀 확정이 되면 학생 성적과 인제 관련해서 어머님들께 다시 한번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인제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제 저희 학원 전화번호랑 제 전화번호를 이제 넣었어요. 그래서
다음 주 성적이 좀 나오기 전에 좀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따로 또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